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일전 맞수 강대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재입니다. 예, 오늘 주식시장도 여전히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죠. 장중에 출렁출렁하는 모습이었지만 종가를 끌어올리면서 1814에서 마감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불안한 마음들이 있으시죠.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말이 지금 시장에는 딱 어울린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거기다 요즘에 또 종목 고르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종목을 고르기 어렵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ETF 시장 쪽으로 몰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ETF에 대한 투자법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전 맞수 31번째 공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투자일전 맞수 목요일 순서 역시 화제 남녀로 문을 열겠습니다. 화제 랭킹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 5위부터 1위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5위를 차지한 소식부터 확인해 보시죠. 마침내 한화건설이 이라크 정부와 이달 30일께 80억 달러 규모의 이라크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바그다드 동쪽 25km 지점인 베스미아 일대 1,830만 제곱미터에 주택 10만 가구 규모의 신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인데요. 경기도 분당 수준의 신도시를 짓는 사업으로 우리나라 해외 건설 수주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 소식과 함께 지난 23일 발표한 호실적도 재료로 작용하며 한화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오늘 한화는 어제보다 4.04% 오른 28,300원의 장을 마감했고 한화 우선주 역시 전거래일 대비 4.1%가 오른 9,9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4위를 차지한 이슈입니다. 3주간 유럽 출장을 마치고 오늘 오후 귀국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유럽발 재정 위기와 정치권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복지 타령을 일갈했습니다. 이 회장은 김포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럽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나빴던 것 같다면서 이같이 강조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하고 나라의 복지를 많이 기대한다는 점에서 유럽이나 일본이 다 어렵게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유럽과 일본의 경기 침체 원인에 대한 소회를 피력했습니다. 이 회장은 또 삼성에는 수출이 조금 영향을 받을 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거라고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극심한 거래 부진 속에 소폭 상승하며 1,800선을 지켰습니다. 외국인이 17거래일째 매도했지만 1,800선 부근에서 개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데요. 종가는 5.85포인트 상승한 1,814.4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2위 소식입니다. 중국 제조업이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HSBC은행은 공장 생산량을 의미하는 구매관리자 지수 PMI의 이달 예비치가 전달의 49.9보다 0.6%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PMI가 50이 넘으면 팽창, 50 이하면 축소를 뜻합니다. HSBC는 국제 경제 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에 중국인 기존의 인프라 투자와 유동성 완화책 외에도 성장을 위한 경기 부양책에 더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서 성장을 위한 완화책이 확산되면 중국은 하반기 연착륙에 성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화제 랭킹 5위부터 2위까지 이슈들을 확인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1위를 차지한 이슈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죠.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개최된 유럽연합 정상회담이 유럽 위기에 대한 시장 불안을 덜어주기는커녕 예상대로 회원국 간 이견만을 재확인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이날 가장 첨예한 의제로 부상한 유로본드는 독일을 위시한 일부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는데요.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 뒤에 기자회견에서
독일은 유로본드 발행에 반대한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 표명했습니다. 이처럼 유로본드에 대한 이견은 봉합되지 않은 채 회원국 간의 대립각만 재확인했고 이 문제는 다음 달 말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다시 한 번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제 랭킹 5위부터 1위까지 확인해봤습니다. 계속해서 강병욱의 화제 비평이 이어집니다. 네, 강병욱의 화제 비평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경기 침체가 가속화된 유로존에서 성장 부양책이 시급하고 또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아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를 했지만 유로존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은 내놓지 못한 원론적인 입장만 제약한 데 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번 회담은 생각해 볼 것이 다음 달에 있는 본 회담에 앞선 예비 회담으로 성격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가 비공개 회의였다고 하죠. 그래서 여전히 다음 달 그리스 총선 이후에 열리는 EU 정상회담에 그때 어떤 결론이 날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기다리는 시간이 진이 빠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원화 환율이 유로존 우려로 5개월 만에 118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장중 기준으로는 지난해 12월 김정일 사망 직후 또 종가 기준으로는 작년 10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리스에 대한 EU 정상들의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한 것이 아무래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유로화가 1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그것도 원인이 됐습니다. 외환시장에서 환율 안정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우리 시장도 진정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환율이 불안하면 소규모 개방 경제인 우리 시장은 더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럴 때 보면 개방의 폭이 지나치게 넓은 것도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 증시에 발을 디딘 개미들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S3 출시를 목바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불거진 유럽 위기로 철저하게 깨진 국내 증시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수 이상으로 주저앉은 개별 종목에 물린 개미들은 갤럭시 S3에 대한 기대감이 얼리 어답터 그 이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3 출시일은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을 뿐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갤럭시는 처음에는 갤갤거린다고 해서 갤럭시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갤럭시라고 하는 이름을 얻고 있죠. 과연 우리 시장에 모멘텀이 될지 저도 기다려집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시중은행이 정기예금 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이어 내리고 있습니다.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고금리를 주지 않아도 은행권으로 돈이 몰리는 데다 은행 돈을 빌려 쓰려는 수요도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부담이죠. 하지만 지나치게 낮은 금리가 오히려 부채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금리는 적당히 올라가야 이자 소득을 원하는 사람들의 저축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지나치게 높거나 지나치게 낮은 것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적절히 유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화제담례였습니다. 네, 투자전 맞수 목요일 순서는 재테크에 관련된 정보들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증시가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투자자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는 ETF인데요. 그렇죠. 과연 이 ETF에는 어떤 매력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와 함께 알아봐야죠.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PB리서치팀의 배성진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ETF 투자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죠. 오늘 ETF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주제부터 확인하시죠.
네, 상장지수 펀드 ETF가 이 금융투자 상품 시장의 핵심으로 떠올랐죠. 다른 펀드에서 돈이 빠지는데 네. ETF는 또 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품의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은요, 시장 전체를 산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일반 펀드보다 저렴한 수수료 등 주식 거래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유효한 좀 대안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장이 급등락하는 과정에서 이제 파생 상품형 ETF가 있죠. 뭐 예를 들면 레버리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인버스가 있다든지 그쪽으로 이제 단기 매매를 하다 보면 자칫하면 투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ETF 장점은 살리고 또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투자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배성진 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최근에 이제 뭐 뉴스, 신문 이렇게 보면은 ETF 관련 정보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ETF라고 하는 거의 개념부터 좀 정립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ETF 도대체 어떤 상품입니까? 그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데 말은 ETF라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뭐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한국 거래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코리아 스탁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익스체인지라는 용어를 쓰죠. 그러니까 여기서 ETF가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라고 그런 뜻인데 익스체인지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표준화돼서 거래될 수 있는 그런 거래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스 같은 경우는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네. 거래소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소에서 펀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거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었는데 거래소에서 트레이드 거래가 되는 펀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일반 주식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펀드가 되어서 이제 주식처럼 매일 뭐 우리가 이제 사고 팔고를 가능하게 된 그런 펀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ETF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미국이나 해외 같은 경우는 뭐 운영사냐 이런 데서 자기들이 원하는 지수를 임의로 만들어서 그 ETF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스타일 펀드라고 하나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로지 이제 공식화된 지수만 쓸 수 있게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 200 지수라든가 뭐 기타 공식화된 그런 지수만을 이용을 해서 ETF를 만들기 때문에 뭐 종류가 아주 다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제 여러 종류가 좀 다양화되면서 지금 상장 종목들이 한 120개 종목까지 이제 늘어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 지금 ETF 자체가 이제 인덱스 펀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인덱스 펀드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인덱스 펀드들은 그 상장된 게 없나요? 예, 그 일반 펀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래소에 상장이 되는 게 아니라 예, 그 지수를 벤치마크를 삼아서 운용사에서 펀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모 펀드라고 그러죠. 아니 근데 제 얘기는 예. 일반적 일반적 상장 수익주권 중에서 예. 거기 있는 인덱스 펀드가 없냐는 얘기죠. 상장 수익주권도 내려가 되잖아요. 중국 중에서 인덱스 펀드가 물론 있습니다. 있죠. 예, 예.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지금 ETF가 훨씬 더 매매하기 편하고 예, 그 장점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그렇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펀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지금 시점에 바로 예를 들어서 뭐 오전 10시면 오전 시점에 팔고 싶다고 해서 팔리는 것이 아니라 그건 환매를 하는 거구나. 예, 그렇죠. 환매를 하면은 그날 종가라든가 만약에 뒤늦게 환매 신청을 하면 그 다음날 종가로 환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환급성 측면에서는 훨씬 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지금 그 펀드 투자자들 중에서 큰 이슈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뭐 A라는 펀드를 가입했을 경우에 그 펀드에 가입해 있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자본시장 통합법이 시행이 되면서 지금 상위 10개 종목만 공개토록 돼 있고요. 네. 그 종목도 2개월 전 데이터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운용사가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는지 사실상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ETF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PDF라 그래서 그 내가 ETF를 투자를 했을 경우에 실시간으로 그 종목이 지금 어떤 종목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거래의 투명성 측면에서는 예, 훨씬 더 높다. 이런 큰 장점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밖에도 또 뭐 특징적인 사항들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사실상 ETF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래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게 뭐 작년이라고 보시면 되죠. 2011년 8월 달에 이제 지수가 좀 본격적으로 좀 조성세를 보이면서 사실은 레버리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가 그 크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 상장 종목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지난해를 기점으로 해서 상장 종목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지금 올해죠. 2012년 4월 말에만 5개 종목들이 추가로 상장이 되면서
현재 이제 한 120개 종목이 상장이 됐고, 그래서 이게 지금 순자산이 한 11조 원 정도로 좀 구성이 돼 있으니까, 뭐 ETF 관련된 종목 수가 향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ETF 상장지수 펀드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거래소에서 이제 일반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개별 종목 거래와는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사실상 별 차이가 없죠.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은데, 예. 그 ETF 매매는 사실은 이제 주식 투자의 이제 편의를 위해서 주식 매매 거래 이제 준용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근데 그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은 이제 기준가를 어떻게 좀 산정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 거래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그 일반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설정액이 증가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만약에 이제 개인 투자들이 A라는 펀드에 많이 가입을 하면 그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설정액이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ETF 같은 경우는 그 개인들은 이제 설정 해지나 이런 데 참여를 할 수가 없고, 기관들이 일단은 설정의 해지에 참여를 하게 된 후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매매 시장에서 이제 매매만 가능하게끔 이렇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수를 좀 예를 들어서 이제 보시면은 뭐 코스피 200 관련된 ETF 중에 이제 대표적인 코덱스 200을 보시면, 만약에 이 ETF가 만약에 지수를 오늘 내가 이제 산정을 해서 들어가고 만약에 코스피 200 지수가 200이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 만드는 기관에서 지수를 임의로 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200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100배를 해서 이제 뭐 2만 포인트, 2만 원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든가 2만 포인트. 그러면 그 시점부터 이제 지수가 산정이 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게 이제 코스피 200 지수를 이제 추종하게끔 그렇게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증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설정이 되면은 그걸 이제 기준가로 나눠서 이제 좌수라는 이런 표를 쓰는데, ETF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에서 설정이 들어오는 이런 단위를 CU라고 표현하는데, 크리에이션 유닛이라 해서 유동성을 어느 정도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번에 거래되는 단위가 뭐 만주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고정이 돼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차이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ETF를 매매할 때도 그 LP가 있습니까? 네, LP가 있죠. LP는 우리가 보통 이제 ELW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효과를 주게 되나요? 그 재밌는 거는 지금 ETF 시장에서 그 가장 큰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 운용사들을 보시면, 뭐 삼성이라든가 이제 미래에셋운용이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 그 운용사의 규모 자체도 또 큽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유동성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운용사들의 그 거래가 좀 많다는 점은 아무래도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리퀴드 프로바이더의 역할 또한 어느 정도 이제 규모라든가 이런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걸 좀 증명해 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ETF하고 일반 주식 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지금 굉장히 좀 매력을 좀 많이 느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주식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매수할 때는 아니지만 매도할 때 0.3%의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내죠. 근데 ETF는 매도할 때 0.3%의 세금이 안 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한 투자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좋은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게 이 주가 연동 상품이라는 점에서 이제 그 인덱스 펀드하고 비교가 되는데, 인덱스 펀드를 비롯한 다른 상품하고의 비교, 뭐 서로 이제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몇 가지 일단 좀 많이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지금 인덱스 펀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제 제가 그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원하는 시점에 이제 내가 그 환매를 가능하느냐 안 가느냐 그거죠. 그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오전 10시가 됐는데 지금 시점에서 내가 팔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면 ETF는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재밌는 점은 뭐냐면 바로 다른 ETF로 또 매수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인덱스 펀드라든가 일반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환매 신청을 한 다음에 3일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 기간 안에서 이제 제가 뭐 유동성이 이제 뭐 3일 있으면 들어오지만 그 기간 안에 다시 뭐 재투자하겠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간이 상대적으로 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그 지금 일반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는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 보시면 총 보수가 1.5%에서 한 2%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ETF 같은 경우는 지금 보수가 뭐 적게는 0.15%, 그다음에 이제 많게는 0.35%가 정도 되니까 장기 투자를 해서 우리가 이제 재투자까지 고려를 한다면 수수료 차이가 이제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ETF보다는 대부분 지금 운용 보수가 좀 높은 이런 측면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수익 증권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 뭐 배당소득세 그러니까 이자소득 이걸 내죠. 15.4%. 근데 이제 ETF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제도가 바뀌어서 지금 과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국내 주식형이라고 분류되고 있는 ETF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주식 같은 경우도 장기 투자를 하시면 우리가 이제 배당을 받았을 경우에 이제 배당소득세를 내죠. 내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 ETF 같은 경우도 뭐냐면은 그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면서 그 추적 오차라든가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분배금을 지급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배금이 이제 배당금이다 이런 개념으로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15.4%. 15.4%의 세금을 떼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점은 지금 ETF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내 주식형뿐만 아니라 뭐 해외 주식형도 있고 상품도 있고 채권도 있고 여러 종류가 다 나왔었는데, 그다음 이제 그 지금 세법이 바뀌면서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한 기타 ETF, 그러니까 이제 파생형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레버리지라는 거 지금 대표적으로 많이 거래되는 이런 ETF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보유 기간 과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과세를 안 했었는데 네.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좀 거래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재밌는 점은 또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그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그 파생형 안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종목을 잘 보시면 재밌는 점은 ETF는 대부분 다 그냥 주식이기 때문에 코덱스 레버리지 잘 보시면 그 안에 이제 코덱스 200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기타 종목들이 있거든요. 아니, 레버리지를 키워주려면 선물 같은 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ETF의 장점이 뭐냐면은 대부분은 이제 현물로 거래를 하면서 선물은 일정 부분만 가져가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거래하면서 이게 파생형이니까 그러면 이제 과세를 하게 되는데 과세가 많이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우려를 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일반 종목들이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매매를 많이 하더라도 과세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되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 때문에 지금 이제 몇 달 안 되는 이제 종목들은 굉장히 일반인들이 매매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과세 부분의 차이를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코스피 200을 기초로 하고 있는 그런 그 ETF들은 거래세를 안 내지만 예. 나머지 예를 들면 뭐 금 ETF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은 낸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매매 차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서 이제 과세 증가분만큼 이제 과세를 다시 또 내야 되는 거죠. 배당소득세 내는 거에. 예, 그런 부분은 좀 인지를 하셔야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이야기 들으니까 좀 세금 이야기 나오니까 좀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요. 세금 없는 세상에 살고 싶은데 어렵네요, 그렇죠? 네. 자, ETF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상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국내 증시에 거의 100여 개 이상의 ETF 상품들이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네. 어떤 종류가 네, 있습니까? 이거는 한번 그림을 보면서 한번 같이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 지금 그 120개 종목이 상장이 되면서 일반인 투자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사이트가 있는데, KR 그 한국거래소 사이트에 들어가면 ETF 사이트를 별도로 또 좀 마련을 해놨습니다.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서 예. ETF 사이트에 들어갔을 경우에 굉장히 좀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그 ETF 스타일을 이제 분류해 놓은 거 보면 이제 구조와 레버리지, 그다음에 이제 섹터 스타일, 시장 대표 인버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유형의 지금 스타일이 좀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120개 종목의 ETF가 있긴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한 4개 정도밖에 없고요. 유형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그냥 인덱스를 쫓아가는 코스피 200 인덱스형. 예,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100을 쫓아가는 인덱스형.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시장 대표형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일반인들이 지금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 레버리지. 레버리지 인버스. 예, 그다음에 이제 지수가 거꾸로 갔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인버스. 그러니까 요 4개 유형을 제외하고서는 그다음에 이제 좀 거래가 많이 되는 게 이제 테마 중에 삼성그룹주 테마 이런 쪽이 ETF가 좀 거래가 많이 되고, 실질적으로 지난 수년간에 이제 자동차 업종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동차 관련 ETF 같은 경우는 일 거래량이 지금 뭐 많으면 2만 주, 적으면 하루에 한 5천 주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 측면, 단기 투자를 원하시는 ETF 투자자라면 이런 투자에 있어서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이익이라든가 이런 경제 펀더멘탈 이런 거를 보시고 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투자자라면 뭐 이런 유동성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상품을 많이 알고 있는 편인데 자동차 섹터 ETF한테는 처음 들었는데요. 저처럼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매매 못하는 거 아닌지 예, 모르겠네요. 자, 지금 이제 이 거래소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이 많은 그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시장 상황하고 비춰가지고 좀 손꼽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그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거는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을 한번 최근에 이제 역사를 한번 보시면 2000년대 IT 버블이 꺼지면서 종합주가시가 굉장히 이제 폭락을 많이 했었죠. 그 이후에 이제 2003년서부터 2007년까지 전 세계 모든 주식시장이 다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뭐 이제 부동산 시장, 뭐 이제 원자재 시장 모든 상품들의 이제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그 중심에는 이제 뭐 중국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흡수하는 이제 스펀지 뭐 이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주가가 굉장히 높게 상승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또 중심이 뭐였었냐면 투자였었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이 투자의 사이클이 한 단계 끝나면서 지금은 뭐 시장이 이제 소비 쪽으로 이제 중심이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작년 연말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식시장이 뭐 굉장히 변동성이 높았지만 국내에서도 중국 관련된 내수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펀드 시장에서도 이쪽 소비재 관련 펀드라든가 대표적으로 또 럭셔리 펀드라든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펀드들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수했었기 때문에 그런 펀드를 선택하시면 대형 ETF에서도 뭐 굉장히 좋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 3개월 동안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보시면은 그 기간 동안에 수익률 탑을 기록한 것이 이제 미래에셋 타이거 생활 소비재 증권 상장 지수 펀드가 16.9%로 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저기 이제 내수 관련주들이 들어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게 이제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거나 이런 걸 좀 증명해 보여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3위를 기록한 것도 보시면은 중국 소미텐방, 뭐 중국 그쪽 ETF가 좀 상당히 좀 수익률이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로도 뭐 이제 자동차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삼성그룹주, 현대차 그룹주 대부분 다 이제 소비하고 관련된 이제 그런 업종들이 속한 그 ETF이기 때문에 뭐 최근 3개월의 수익률 변화뿐만 아니라 향후의 흐름도 이제 그 매크로한 경제 환경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보면 충분히 지금 보여드린 이런 펀드들로 대응을 하시면 뭐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지만 충분히 시장 대비해서 양호한 성과를 낼 수는 있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거래가 많이 되는 게 4개 있다. 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뭐 좀 한 120개 정도 되는 종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예. 살펴보시고 뭐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할 투자들이 아니시면 지금 주시장에서 가장 큰 이 펀드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연초 이후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 주식형 펀드 제가 한 1000개 정도를 분석을 해봤거든요. 1000개 정도를 분석을 해봤더니 인덱스보다 상위인 것이 150개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인덱스보다 지금 수익률을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익은 특별하게 이제 몇 개 종목에서만 이제 발생이 나타나고 있고 다른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이익이 좀 뒤처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만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만 간다고 보면 그런 종목들에 해당하는 종목을 또 고르기 싫다면 그 종목과 연관된 산업이 있는 그런 ETF만 투자를 하더라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 효과가 상당히 좀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좀 적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펀더멘탈만 보고 투자를 하시면 거래량 여부는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증권사들이 또 ETF 재간접 펀드라는 상품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재간접은 사실 이제 뭐 별게 아니고 똑같은 걸 다 먹기 때문에 이제 재간접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이미 뭐 펀드 시장에서는 이제 재간접 펀드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반인 투자자들이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20개 종목에서 뭐 내가 주식시장을 계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어느 업종의 이익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지금 매크로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를 다 안다면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ETF를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일반인 투자들이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면
ETF를 전문가가 이제 골라주는 거를 투자를 해보겠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지금 시황에 맞는 그 ETF를 골라서 편입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재간접형의 ETF를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이제 굳이 종목을 선택하는 그런 노력을 취하지 않더라도 예, 시장 대비해서 좀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 ETF가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ETF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거를 이제 내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이제 뭐 투자를 맡기다 보니까 보수는 아무래도 예, 직접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높아지는 예, 그런 단점은 사실은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일반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대부분의 펀드들이 이제 알파 전략을 쓰는 거죠. 이제 그 코스피 수익률보다 초과되는 그런 수익을 초과하는 그런 투자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재간접 그 ETF 펀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지수하고 관련된 종목들을 뭐 대부분 한 60% 정도 이제 투자를 하고 이제 나머지를 이제 초과 수익을 내는 전략을 요런 이제 ETF 유형에서 선택을 해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 잘 되면 이제 알파 전략이 이제 알파의 그 초과 수익이 나오는 그런 형태라고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역시 수수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냥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더 높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ETF 관련 상품 중에서도 또 지수 연동형 상품은 최근에 아무래도 좀 증시가 나쁘다 보니까 손실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ETF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을 알려주신다면요. 그 ETF 이 사람들이 투자하시는 이제 분들께서 이제 뭐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펀드도 마찬가지고 이제 ETF도 이것도 이제 펀드니까 그냥 이거 저축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뭐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 기초 자산은 무조건 주식이기 때문에 이제 원금 보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유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관리를 하시는 이런 방향으로 좀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거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적립식 펀드는 이제 전문가분들도 무조건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권유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적립식 펀드 같은 경우도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매달 뭐 이제 제가 이제 뭐 100만 원씩 불입을 해서 뭐 5년간 불입을 했다. 그럼 거의 이제 5천만 원 넘는 돈이 이게 쌓이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랬을 경우에 뭐 한 20%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 좋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만약에 내가 추가로 100만 원을 불입하는 했을 경우에는 그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이미 거액의 자금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주가가 급락을 했을 경우에는 벌어들인 수익을 다 까먹고 이제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ETF를 투자를 하시더라도 그러한 점을 이제 충분히 유의해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지금 ETF 시장에서 제가 앞으로 이제 나올 걸로 이제 생각하는 상품들은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에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뭐 주식 혼합형이라든가 채권 혼합형과 이제 비슷한 그런 유형의 ETF가 좀 출시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오로지 그냥 주식과 채권, 그다음에 이제 뭐 상품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위험을 내가 직접적으로 다 골라서 분산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은 위험이 회피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의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고 나중에 중위험, 중수익의 그런 상품들이 나오시면 하나만 투자를 하셔도 리스크가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 좀 유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ETF로 장기 투자를 하시고자 이제 원하시면 각 유형별로 그 상품의 보수가 상당히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그 ETF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지금 운용사 한 5개의 그 운용 보수가 적게는 한 0.15%에서 많게는 한 0.34%까지. 거의 한 2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요거는 연간입니까? 예, 연간입니다. 연간. 내년 2년 투자하면 2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수에 산정이 돼서 일할로 산정이 돼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사실은 이제 쉽게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제 장기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수익률의 차이가 틀림없이 나타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보수가 좀 차이가 난다라는 점을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앞부분에 그 선택의 위험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업황이 좋을 걸로 예상을 해서 자동차 업황에 투자를 했는데 그런 거죠. 이제 일반 펀드 같은 경우는 코스피 수익률을 이제 그 이상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제 비타는 현상이 그 이상 초과 수익이 나타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지만 주가가 급락할 때도 코스피 대비해서보다는 아주 뭐 못하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래서 ETF에서 내가 어떤 업황 하나만을 선택을 했다면 다른 건 다 상승을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코스피 대비해서 이제 초과 수익이나 그 초과 하락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의 위험이 있다라는 것도 반드시 좀 인지를 하셔야 되겠다. 하긴 좀 볼 주식 수가 투자하시는 있겠습니다. 분들이라면 그 정도 상식은 있으실 걸로 보여지지만 그래도 ETF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줄 알고 네. 달리 생각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예. 네. 자, 이번에는 실제 투자자의 성향별로 어떤 ETF 상품에 가입하는 게 적합한지 알려주신다고 해요. 배성진 연구위원께 한 수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예, 오늘은 그 ETF 투자에 대해서 이제 뭐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ETF를 지금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이제 투자 비중을 가져가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일 수가 있겠는데 그 최근에 좀 시황을 좀 보면서 느낀 점이 많기 때문에 이걸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밌는 점 뭐냐면은 그 2009년도에 그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종합 주가지수가 이제 1000포인트를 한번 하이를 했었죠. 그래서 900포인트를 찍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상승할 때까지 굉장히 높은 지금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2009년 3월서부터 최근까지 이제 지수 수익만 놓고 보면 작년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높았지만 지수는 실질적으로 한 10% 정도로 하락하는 그런 추세에서 좀 멈췄었고요. 올해도 지금 연초에 주가가 한 10% 정도 상승을 했다가 상승분을 다 반납했긴 했지만 그 2009년 3월 이후에 이제 우리가 주가 상승 흐름을 보면은 거의 70%가 넘는 수익을 좀 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간접 투자만 제대로 활용을 하더라도 지금 연평균 거의 한 20%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다. 근데 그렇지 않고서 직접 투자를 계속했을 경우에 지금 과연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그 투자의 그 잔고가 충분히 한 70% 이상의 수익이 나 있다면 올바르게 투자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다면은 투자의 방법을 좀 계속적으로 좀 바꿔 나가는 게 좋으실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2008년이죠.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전 세계 시장이 어떤 시스템을 사용을 했냐면은 그 돈을 찍어내는, 그러니까 프린팅 머니 하는 그런 그 경제 시스템을 계속 좀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환경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는 돈의 힘으로 올라가게 되지만 자금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갔을 때 그 충격이 과거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좀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런 변동성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간접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그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ETF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ETF에 대한 투자 비중은 사실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투자 성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해서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시길 원하시면 뭐 주식에 대한 비중을 뭐 적게는 30%, 40%, 많게는 뭐 이제 그 이상 가져가셔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주식 시장에 만약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을 좀 가정을 한다면은 이제 간접 투자인 그 ETF에 대한 투자 비중을 상대적으로 좀 크게 늘려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ETF에 그 존재하고 있는 상품이 한 120개 정도이기 때문에 그 다양한 전략을 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주가가 상승하는 코스피에만 베팅을 했었다면 갑자기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국면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상승분을 고스란히 좀 반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지할 수가 있는 뭐 우리가 이제 바로 그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다시 뭐 인버스를 절반 정도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손실을 거기서 이제 끊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지수형 그 같은 ETF 내에서도 지금 그 대표적으로 이제 커버더콜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ETF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 이제 주식을 우리가 매수를 하고 이제 콜옵션을 매도를 해서 그런 그 상품을 구성했을 경우에는 수익은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 좀 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도 지금 수익률을 상대적으로 좀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수익률을 놓고 보더라도 1년 수익률이 코스피는 한 15% 빠졌지만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7%, 그러니까 한 2% 정도밖에 하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높은 구간에서 상당히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품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뭐 스타일별로 접근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그런 상품들 내에서도 뭐 중소형이라든가 가치주라든가 이제 미드캡이라든가 이런 펀드들을 선택을 해서 충분히 좀 대응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여러 섹터 ETF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조선 ETF, 그 다음에 자동차, IT, 은행 여러 종류의 좀 ETF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익 모멘텀이 만약에 이제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ETF만 그 잘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시더라도 장기간 수익률이 굉장히 우세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그림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2009년 1월서부터 현재까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한 70% 정도 상승했다 좀 멈췄다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은 자동차 부품의 예상 이익 성장률이 상승한 것과 실질적으로 삼성 고덱스 자동차 ETF 같은 경우가 수익률이 거의 동일하게 한 4배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그 업종 내에서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ETF를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일종의 이제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계속 그 이슈가 됐던 것이 뭐냐면은 이제 그 돈을 찍어내서 그 경제를 부양하는 이런 시스템 경제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우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지금 이제 뭐 미국의 3차 양적 완화를 뭐 하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논쟁이 좀 있긴 하지만 경제가 다시 또 불확실성이 높아졌을 경우에 우리가 3차 양적 완화를 한다면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충분히 ETF 내에서도 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ETF가 있기 때문에 이런 펀드들을 좀 꾸준히 좀 활용을 하시면, 그래서 이런 펀드들로 이제 분산 투자를 하시게 되면 지금은 전 세계 그 주식시장의 상관계가 굉장히 높아져서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의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다른 지역의 주식시장이 이제 뭐 하락하고 이런 경향이 아니라 글로벌 주식시장의 이제 상관관계 때문에 같이 상승하고 같이 하락하는 이런 경향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이런 그 상관관계를 그러니까 투자자 본인이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위험 자산에 지금 그 보여드렸던 이런 그 상품들로 좀 다양하게 분산 투자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ETF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아주 보수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채권 ETF 이런 데에 대한 비중을 좀 추가적으로 좀 높이면 서로 간에 이제 상관관계가 좀 틀리고 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이렇게 좀 변동성이 높은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그 코스피 대비해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을 꾸준히 좀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신문 보도를 보니까 이제 그 온라인 인덱스 펀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수료 뭐 보수가 보니까 온라인 인덱스 펀드가 ETF보다 더 저렴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다면 이 온라인 인덱스 펀드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때요? 예, 그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 방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급성 부분에서 일단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ETF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러 유형의 이제 ETF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두 가지 이제 장점이 있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지금 온라인 인덱스 ETF보다 지금 보수가 높은 거는 아무래도 지금 ETF 시장에서 ETF를 운영하고 있는 참여 운영사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과점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많은 운영사들이 좀 참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 ETF 시장에서는 한 두세 개 운용사들이 시장을 과점적으로 좀 지배를 하고 있으면서 보수를 좀 잘 안 낮추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그 뒤늦게 참여한 그 메이저 운용사에서 운용 보수를 상당히 좀 한 그 기존의 운용사보다 이제 2배 이상 좀 낮추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가져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인덱스 펀드를 가입하고자 하시더라도 그 증권사를 방문을 하셔갖고 반드시 계좌를 한번 개설하는 그런 절차를 좀 그 거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 아시다시피 일반 그 주식형 펀드를 가입하실 경우에는 그 굉장히 좀 복잡한 절차를 좀 취하셨는데 거의 뭐 1시간 가까운 그런 그 서류를 좀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시고 다시 그 자리에 앉아서 또 컴퓨터에 가입하는 그런 절차를 뭐 취해야 된다는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하시면 그 정도의 보수 차이는 뭐 지금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 기타 운영사들이 좀 많아지고 참여가 많아진다면은 ETF 쪽에서의 보수가 추가적으로 좀 내려간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하시면 아무래도 이쪽이 향후에는 더 유망하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ETF 중에서 보면 이제 그 우리가 해외 지수형도 있지만 해외에 있는 ETF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그거는 아직까지 있지는 않은데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120개 그 종목이 상장되면서 최근에 어떤 ETF가 상장이 됐냐면은 MSCI 코리아 ETF가 이제 상장이 하나가 됐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국의 투자은행에서 개발한 지수가 지금 국내 그쪽 ETF는 아니지만 그 지수를 활용한 ETF가 지금 그 상장이 됐기 때문에 그런 형식의 이제 ETF가 추가적으로 계속이 상장이 된다는 걸 우리가 좀 고려를 한다면 향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ETF들도 뭐 충분히 뭐 상장될 수는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이 시간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 PB 리서치 팀의 배성진 연구위원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성진 연구위원과 함께 ETF 상품들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 봤습니다. 네, 기대를 모았던 EU 특별정상회담 끝나고 나니까 뭐 그다지 좋은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니까요. 있고, 다만 이제 비공개 회의였기 때문에 그 회의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또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왔어요.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지도 모른다는 그렉시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용어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유로존에 대해서 우리가 위험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믿을 건 이제 미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에 오늘 발표되는 지표들이 있을까요? 네, 이미 발표가 좀 됐는데요. 그래요? 2가지 지표 확인을 좀 드릴게요. 먼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37만 건으로 현재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가 딱 37만 건이었거든요. 예상치에 부합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4월 내구재 주문 전월 대비해서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였습니다. 네. 최근에 나오는 미국의 경기 지표들은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미국의 1분기 실적 발표도 거의 마무리 수준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밤에는 코스트코하고 티파니와 같은 그런 소비 관련주들이 발표가 되니까 실적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투자일전 마수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는 오후 9시에 증시 콘서트 호불호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월요일은 하겠습니다. 석가탄신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연휴네요. 네, 제가 자꾸 착각을 했네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투자일전 마수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 시간이네요.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세요. 굿나잇. 굿나.